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보는 방송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먼저 아침 신문들의 일면 기사부터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 부동산 관련 얘기가 실려 있습니다. 증여 때 취득세 중과세한다. 다주택자 세금 회피 봉쇄 목적입니다. 지금 이런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정부는요. 증여세, 취득세, 증여를 받고 그 받은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거든요. 현재는 3.5%가 최고인데요. 이 최고 세율을 12%로 인상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최근에요.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증여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움직임 포착된다. 이거에 대해서 봉쇄하겠다는 겁니다. 취득세 산정 때 배우자, 자녀의 증여된 주택수 합산 과세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박원순 그리고 백선엽 추모 싸고 둘로 쪼개진 광장. 뭔가 고인에 대한 조문 그리고 고인에 대한 추모와 관련해서 갈라져 있다는 겁니다. 진영을 대표하는 인물 따로 기리며 대치하고 있다. 어떤 모습인지 상세히 설명이 돼 있습니다. 서울시청 앞 광장엔 박원순 시장 분향소가 설치됐고요. 광화문 광장엔 백선엽 장군 분향소가 설치가 됐다. 성추행 의혹 박 시장 시 5일장을 한다는 것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5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백 장군 친일 행적 사죄한 곳 없다. 현충원 안장을 철회해야 한다는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맞서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세계일보 보겠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 사진 좀 봐주시죠. 공식 석상에서 포착이 된 모습입니다. 마스크 쓰고 있죠.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요. 마스크는 절대로 써서는 안 될 것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쓰고 나왔습니다. 트럼프 공식 석상 첫 마스크 착용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내용 아래 보겠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의 신규 확진 하루에 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상 최대. 얼마 전까지 5만 명 넘어서 큰일 났다 그랬죠? 가볍게 넘어갑니다. 7만 명까지 간 겁니다. 하루 최다입니다. 애틀랜타 등 일부 도시 재봉쇄령이고요. 카자흐스탄 원인 불명 폐렴 확산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비가 단순한 비가 아니라 일본을 엄청나게 때리고 온 비입니다. 중국과 일본 때린 물폭탄 상륙입니다. 오늘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여기 보시면 기상청의 예보가 있는데요. 14일에는 장마전선이 다시 제주도 남쪽 먼 해상으로 남하면서 전국에 비가 그칠 것이다. 그러나 그 사이 비가 옵니다.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호 MBN 논설위원 자리하셨고요.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도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요. 조대원 정치평론가 자리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조대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또 갈라졌다. 그렇습니다. 어제 정치권의 모습 그리고 광장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현충원 안장. 고 백선엽 장군을 둘러싼 현충원 안장. 이재기한 쪽과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또 이렇게 반발하는 쪽도 있습니다. 부동산 힘겨루기. 정부와 다주택자들의 힘겨루기. 이렇게 다룬 기사도 오늘 준비되어 있고요. 마지막 키워드는요. 대놓고 사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하도 이상한 행동, 돌출 행동 많이 하는데요. 이번에는요. 본인의 측근이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형기가 시작이 되기 전에 사면해버렸습니다. 미국이 발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아침에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 연결식 오늘 오전 8시 30분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 연결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전달하도록 한다는 거 미리 알려드리고요. 이와 관련된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키워드가 아까 또 갈라졌다라고 소개드렸는데요. 그 관련된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야당과 여성계 2차 가해발라 집권 여당이 민주당 추모에 전념해야 할 때다. 이렇게 뭔가 입장이 다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유인태 너무 도덕적으로 살면 사고가 난다.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성추행 의혹에 침묵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고요. 국회 단체 님의 뜻 현수막 철거 요구. 이 현수막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또 예의가 있어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경향신문은 일면에서 이렇게 기사를 좀 담고 있습니다. 시민들 사이 추모와 배신감 교차다. 박원순 시장 온라인 조문에 100만 명 넘게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추모 분위기잖아요. 또 반면에 서울시 장으로 5일간 한다. 이 자체 장례에 대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청와대 청원이 50만 명을 또 넘어섰습니다.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지금. 고인에 대한 예의를 내세우며 피해자 목소리 배제, 여당 인식에 분노한다. 이런 목소리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여야의 또 주장과 목소리가 있습니다.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보시죠. 고인의 삶을 추모하고자 하는 전국의 수많은 분들이 분출하는 애도의 마음도 이 장례 절차를 통해 최대한 담을 수밖에 없음을 부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찬 대표 그리고 여성 정치인인 민주당 대변인의 발언 그리고 서울특별시장 5일 장례까지 모두가 그분들이 고인과의 관계에만 몰두해어 나온 현상입니다. 지금 2차 가해가 심각합니다. 여기에 대대적인 서울특별시장은 피해자에 대한 민주당의 공식 가해로 여겨집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주말 동안에 많은 뉴스를 접해 보셨기 때문에 굳이 추가적인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다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와 관련해서 패널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경호 의원과 조대원 평론가는 이 상황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 시각을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경호 의원님. 예, 말씀드리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처음에 부적절한 진영 논리라고 표현을 할까 하다가 조금 더 부끄러운 진영 논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보면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묻지마식의 포용 아니면 비난 좀 이렇게 가고 있죠.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나중에 우리 다루겠습니다만 백선엽 전 장군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두 분 다 명암이 같이 있어요. 그 명암을 함께 거론하면 마치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고 둘 중에 하나만 자기 입맛에 맞는 거를 부각시켜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더 아쉬운 것은 그런 식의 각자의 주장을 남에게도 강요하는 것 같아요. 나는 이 박 시장이든 백 장군이든 이 명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너는 왜 암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나와 입장이 다르냐? 넌 잘못됐다라는 거를 지금 강요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끄러운 진영 논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미 뭐 보도가 돼 있으니까요. 정의당이 평소에 젠더 문제, 또 소수 약자의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은 목소리를 냈던 정당이잖아요. 이 정의당에서 비록 박원순 시장이지만
처음에 냈던 입장 굉장히 용감했다. 아. 근데 그 용감했던 그 정의당 내에서 예. 또 내분이 일어났다는 기사를 보고 예. 우리 사회가 정말 진영 논리가 예. 이미 굳어져 있지만 이 진영 논리를 누구에게나 나 이외 다른 사람에게 너무 강요하려 하는구나. 저는 그런 점이 이번 이 두 분의 장례 과정에서 예. 나타난 가장 아쉬운 점입니다. 이건 뭐 꼭 민주당이나 통합당 같은 예. 정당 이외에 예. 다른 사회단체 또는 각각의 개인에게도 예. 다 적용되는 일이 아닐까. 예. 조금 더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좀 차분해지고요. 예. 그다음에 이 중간지대에서도 설당이 좀 마련이 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안에 명과 암, 옳음과 잘못됨이 항상 있는 법이거든요. 그럼 그걸 객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과연 우리 편인가 아닌가. 이게 소위 말해서 진영 논리입니다. 이런 잣대가 이번에 또 들어간 것 같다. 이런 분석들도 오늘 신문들도 많이 지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조대원 평론가는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저는 뭐 민주당과 통합당이 속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추측을 해봤는데 예, 어떻게 지금 각각 보고 있는 겁니까 지금? 민주당은 뭐 속으로 또 이렇게 또요? 장탄식을 쏟아 넣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왜냐하면 뭐 안희정 오거돈 사건에 대한 그 충격과 국민들의 실망이 가시지 않는 상황에서 또 이런 유사한 일이 벌어졌고 그리고 뭐 어쨌든 그 작년 일요일로 계속 조국, 양정숙, 그다음에 윤미향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끊임없이 이 외부에 나와서 이 부분을 두둔하고 변명하고 하는데 본인들도 많이 지쳤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서 이제 물러날 수 없는 게 본인들이 이 180석 범진보 쪽이 이제 180석을 가지고 국민들이나 다수의 지지자들이 자기를 도와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지지층들한테 끌려가다 보니까 여기서 물러서서 사과를 하든지 잘못을 인정하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번 상황은 또 이 국민청원이 지금 그 시민장을 반대하는 청원이 불과 이틀 만에 55만이 넘었다는 거는 사실은 국민들이 민주당에서 국민 100만이 이 발의를 하면 개헌도 발의할 수 있도록 법을 추진했지 않습니까? 그 100만이라는 숫자의 절반 이상이 지금 이미 이틀 만에 온라인으로 서명한 상황이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면밀하게 민심 위반 상황을 추적하면서 대응책을 골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통합당은 저는 이제라고 생각이 적었는데 이제 반전의 기회가 왔다. 긴 터널을 벗어나서 그 민주당이 정말 난공불락으로 보였고 연 네 번의 메이저 선거에서 패배하면서 압도적으로 지면서 우리의 끝은 어딘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서서히 저쪽에서 이제 우리가 과거에 보수 정권 몇십 년 하면서 무너졌던 전철을 동일하게 밟고 있구나. 그런데도 사과하고 반성하지 못하고 계속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고 하지만 제가 통합당에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제가 사실 이런 사건 전후로 이제 많은 익명의 블로그 댓글이라든가 페이스북 댓글을 받았는데 저는 이제 민주당을 그동안 찍어왔지만 탈민주를 선언하겠다. 하지만 그렇다고 통합당이 답인지는 아직도 마음이 이탈은 했지만 그게 통합당으로 가지는 아직 않고 가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의 대안이 통합당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너무 슬프다. 이게 중도층들의 지금 마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금 그 민주당을 공격하고 예를 들면 박원순 시장을 공격하는 단계가 아니라 지금 현재 통합당이 해야 되는 거는 도리어 이런 기회에 더 낮아지면서 자숙하고 우리의 과거 잘못된 것을 돌아보고 변하고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답이 내부 스스로에 있지 이게 상대한테 답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의 민심이 내년 4월 재보궐선거 때까지 부산시장, 서울시장 뽑고 뭐 이렇게 재보궐선거까지 간다는 보장도 없다. 그래서 더 이럴 때일수록 긴장하고 더 조심하고 해야 될 시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자, 방금 조대원 평론가 말씀하셨다가 잠깐 시민장이라고 말씀하는데 시민장은 아니고요. 정확하게는 서울특별시장입니다. 지금 그 부분을 놓고 국민청원 뭐 약간 찬반 논쟁도 붙었고 그랬습니다.
자, 관련 기사 하나 더 보면서 이어가겠습니다. 이런 상황도 좀 주말에 있었습니다. 좀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는 상황인 거죠. 비서, 그러니까 지금 이 고소를 하신 분이죠. 이 여성분. 신상을 털겠다, 협박, 뭐 이런 글들을 올리신 분이 있어요. 선 넘은 2차 가해다. 뭐 일부 사이트에 보면 추모 글과 함께 막 이런 얘기가 있어서 여기자협회 피해 호소인 보호가 우선이다. 뭐 이런 입장도 좀 내놨습니다. 자, 그럼 관련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서 자신을 지키고 보호받고자 하는 용기를 낸 약자에게 더 이상 또 다른 상처를 주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는 더 이상 사건의 진위를 조사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 한 사람에게 너무나 큰 짐을 지우는 일임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자, 박원순 시장에 대한 추모 분위기, 그 한켠에는 피해 여성, 그러니까 이 성추행 의혹을 얘기하면서 고소를 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피해 여성이라고들 다들 보고 있습니다. 그쪽 여성에 대한 어떤 보호, 혹시 2차 가해 아닌가, 뭐 이런 또 우려, 이렇게 공존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최영철 편집위원. 네. 민주당도 굉장히 좀 고민일 것 같아요, 지금. 그 고민의 지점엔 과연 무엇이 있는 겁니까? 아주 곤혹스럽죠. 예. 민주당이 어떤 면에서는 통합당보다 솔직히 여성 인권이라든가 예.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인권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열심히 달려온 정당인데 그동안 그런 얘기 강하게 주장을 했고요. 보호해야 된다 이런 입장 많이 내놨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에서는 조금 한 발 물러선 자세를 보임으로써 예. 결국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이 저런 정당이었나에 대해서 예. 조금 의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앞권은 이해찬 대표가 질문하는 기자를 향해서 내뱉었던 그 내자의 내음절의 말 예. 거기에서 많은 것이 좀 녹아 있는 것이 아닌지 사실 뭐 독일의 정치 철학자 중에 좀 나치에 협력했던 사람인데 좀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칼 슈미트라고 예. 정치적인 것의 개념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그 사람은 정치가 무엇이냐 내 편하고 네 편 적과 동지를 구분하는 것이 바로 정치다. 그러니까 적은 항상 적대시하고 동지는 예. 무한정으로 품어줘야지 정치가 바로 내가 승리하는 정치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그 정치 철학자의 표현처럼 예. 우리 정치가 지금 적과 동지를 무조건 구분해서 예. 지금 적이 하는 것은 무조건 나쁘고 동지가 하는 것은 무조건 좋다는 논리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렇다면 우리 정당이 지금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 정의를 밝혀내는 노력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존의 정당이 갖고 있는 민주당이 갖고 있었던 인권에 대한 정체성, 인권을 사랑했던, 인권을 옹호했던 그 정체성은 어디 가고 오직 적과 동지로만 구분해서 예. 동지가 하는 것은 무조건 좋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동지가 했던 것도 한번 나쁜 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을 때 민주당이 집권당으로서 박수받을 수 있는 정당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정당들이 고민에 빠졌어요. 사실 지금 이 상황에다 놓고 어떤 입장을 과연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특히요. 정의당의 경우는 좀 어떻게 보면 예상치 못한 갈등, 내분 뭐 이런 게 휩싸인 분위기입니다. 기사 보겠습니다. 탈당하겠다. 아니다. 피해자 편 고맙다. 조문 진통을 겪는 정의당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견들이 갈리는 거예요. 정의당 안에서도. 세대별 당내 견해가 갈린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애도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문 불참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어요. 그러나 반면에 심상정 등 40에서 60대 의원 4명은 조문을 또 했어요. 이건 뭔가 좀 다른 모습인 거죠. 당 안팎에서는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위로받았다. 그러니까 조문하지 않겠다라는 두 의원을 응원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근데 범진보 틀 속의 진보, 그다음에 뭐 리버럴 균형이다. 당 관계자는 차이 극복 위한 성장통이다. 지금 뭐 이렇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뭔가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정의당 조문 갈등 축소판이 됐다. 초선 애도 못한다. 지도부는 조문을 했습니다.
당원들 뭐 탈당 움직임도 있다 그래서 뒤숭숭하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정의당과 관련된 영상도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지금 상황이 몹시 안타깝고 마음이 무척 무겁습니다. 고인의 영면을 기원하고 유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 입장을 바뀌자면 뭐 인간에 대한 애도는 애도인 것이고 또 그 외의 일은 또 일러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조대진 변호사. 정의당 내부에 약간 세대별로 뭔가 다른 인식 또는 다른 움직임이 보였고요. 그리고 굉장히 정의당을 사람으로 비유하면 굉장히 심경이 복잡한 것 같아요, 지금요. 네. 이건 어떤 이유에서 그럴까요? 일단 진보당이 그 인권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진보적인 색채를 내고 있는 정당임에는 불명하고요. 예. 대다수의 그 진보당 의원들이 이런 색깔을 좀 따라가려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예. 뭐 이런 거에 그 근거해서 그 입장을 내는 거에 대해서 뭐 비판할 바는 아니라고 봅니다. 또 그 일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피해자 편을 들어주는 거 그것도 꼭 필요하다고 보여지기는 하는데요. 예. 근데 문제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내에 있어서 그 지지자들에 대한 입장도 갈리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지지자들의 입장도 좀 고려하면서 가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근데 그 너무 그 초선 의원들이 자신이 어떻게 보면 돋보이기 위해서 좀 그런 것들 좀 이렇게 좀 사려 깊지 않은 행동을 좀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조대진 듭니다. 변호사는 약간 그런 쪽으로 판단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오. 피해자 편을 드는 건 당연하다고 보여지고 예. 그리고 피해자 편을 드는 게 나쁘다고 보여지지는 않지만 예. 어쨌든 지금은 그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어쨌든 예. 애도의 뜻을 표하는 시간인데 그것을 굳이 정치 쟁점화해서 정치 쟁점화하는 그 입장을 같이 나타내는 게 굳이 필요한 일이었나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요 질문은 조대진 변호사님 법조인이시고 최영철 편집의 두 분께만 좀 드릴게요. 지금 사실은 박원순 서울시장, 고인이 되신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실 고소에 휘말린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고인이 됐기 때문에 종결이 됐습니다, 상황에. 근데 일각에서는 그 상황에 대해서 그래도 진실을 밝혀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먼저 조대진 변호사는 그 주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 사실 자체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이 됐기는 하지만 뭐 실체적인 진실을 밝힌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또 다른 그 고발 사건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밝혀질 필요가 있다고는 보여지는데 예. 어쨌든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애도의 시간은 애도의 시간이고 정치적인 그 부분을 삼아서 사실관계를 밝히는 부분은 또 따로 시간이 있다는 얘기죠. 좀 시점을 좀 두고 지금은 네. 그 시점은 아니고 일단 애도를 하는 기간이다. 그러니까 할 말이 있을 때 물론 해야 될 말은 예. 있지만 그 시간을 좀 명확하게 좀 구분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다 어떤 주장과 목소리를 낼 땐 다 때가 있는 법이다. 뭐 이런 말씀으로 좀 이해가 됩니다. 최영철 편집위원은 그 주장을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저도 조대진 그 변호사님 말씀에 예. 동의합니다. 지금 오늘 발인이고 그리고 예. 또 사무제가 있고 예. 그리고 사실 우리 상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예. 그 형식이 모두 끝날 때까지 그것을 상이 계속된다고 보기 때문에 예. 저는 상이 끝날 때까지는 일단 우리 사회가 좀 너그럽게 일단. 봐주자. 하지만 이것이 왜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살펴봐야 하는가 하면 안희정 전 지사나 오거돈 시장이나 그리고 세 번째란 얘기죠. 그러게요. 그렇게 보면 광역단체장 그 사무실 내에서는 무언가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안을 좀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예. 사실 처벌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는 좀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래야지 또 다른 사건이 재발되고 예. 또 다른 피해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는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안을 좀 엄중하게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예. 사실 처벌할 수 없다 하더라도 조사하는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뭐 최근에 이춘재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공소시효가 예. 지났습니다만 조사를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좀 수사기관들이 짚어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짚어볼 것은 우리 사회가 짚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저도 이번 상례에 대해서는 예. 우리가 좀 지금은 모자를 벗어서 좀 예.
조문을 하더라도 예. 그러나 이 상례가 끝나고 나서는 우리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좀 더 건강한 사회로 예. 나가기 위한 진통이라고 보고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볼 필요는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시차를 두더라도 필요성은 있다. 뭐 일단 이런 부분이고요. 조대진 변호사는 필요성은 있지만 좀 시차를 두면 좋겠다. 같은 내용이지만 약간 방점은 두 분이 좀 다르게 두신 것 같습니다. 뭐라 그럴까요? 오늘이 이제 연결식이 있는 날인데 이런 기사도 사실 있습니다. 이런 기사도요. 좀 보겠습니다. 뭐 이 얘기는 좀 짧게 다뤄보겠습니다. 부산 서울시장 후보 내는 게 맞나 고민 깊어진 여당.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공석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보궐선거가 내년에 있을 예정인 겁니다. 그런데 여당에서 후보되는 게 맞는가 이런 질문이 나온다는 겁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당 선출직 공직자였는데 이제 유고가 된 거잖아요, 얘가. 그런 상태에서 해당 선거구 후보자 추천 안에 뭐 민주당 당원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다 이런 걸 인용을 했습니다. 대선 전초전의 의미가 될 수도 있다. 사실 내년에 재보궐선거가. 그래서 여당 입장에서는 포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있고요. 내달 선출 차기 당대표 뭔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다. 고민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벌써부터 이름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서울 보선 추미애 박영선 우상호 거론, 야당에서는 안철수 뭐 이렇게 얘기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벌써 정치권이 어떻게 보면 비정하죠. 벌써부터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요. 여당의 뭐 우원식, 박주민, 임종석 등등등, 야당엔 김세현, 홍정욱, 오세훈 등등등 이렇게 거론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 조대현 평론가 그다음에 윤경호 위원님께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아마 이 얘기가 시간이 지나면 쟁점이 될 거예요. 여당에서 과연 후보를 내야 되는가? 이 부분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조대현 평론가는? 저는 여당이 소탐 대실 안 했으면 좋겠고요. 전투에 이기고 전쟁에 지는 우를 안 범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뭐 그러면 정치판도 전쟁터라고 만약에 비유를 해보면 예. 전쟁에 이기는 것은 궁극적으로 정권을 획득해서 예. 국정을 운영하는 건데 현재는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다음 대선도 이길 확률이 높다고 저희 정치권에 있는 전문가 집단에서 분석을 하고 있고 근데 이 구도가 언제쯤 흔들리겠냐 했는데 예. 지금 결국은 야당이 뭔가를 잘해서 예. 그동안 정권을 교체한 게 아니라 늘 예. 앞서가던 여당이 스스로 내부에서 무너져서 저기 야당이 어부지리로 정권을 가져간 경우가 많았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이제 여당에서 서울시장을 냈는데 예. 이게 이기면 좋지만 최악의 경우는 후보를 냈음에도 이게 그동안 자기들이 자기들 예. 귀책 때문에 재보궐선거가 생길 경우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고 이 당론에도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를 내서 만약에 지는 경우에는 이기면 예. 다행이지만 예. 부산시장이든 서울시장이든 여기서 지는 경우 그 타격은 다음 대선에도 고스란히 전달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여당에서는 아마 그런 생각도 하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좀 해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은 조대현 평론가 말씀 들어보니까 안 내는 게 옳지 않겠는가 이런 쪽이신 것 같아요. 안 내면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그래도 민주당이 더 염치가 있는 정당이구나 이래 보고 대선에서는 더 쉽게 민주당이 이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윤경호 의원께서는 이 사안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는 전 정치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예. 입장을 표명하는 건 뭐 안 맞고요. 예. 그러나 민주당이 후보를 안 내지는 않겠죠. 당연히 내겠죠. 왜냐? 서울과 부산 두 군데만 하더라도 예. 전체 유권자의 절반을 넘는다. 이미 그런 지적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표심이 한번 확인이 되는데 예. 불과 1년 후, 그러니까 보궐선거는 내년 4월 7일이에요. 예. 그로부터 1년 후인 2022년 3월 9일에 예. 대선이 치러지잖아요. 그렇습니다. 불과 1년 남은 대선을 앞두고 예. 후보를 내지 않는다. 그건 정당이 아니겠죠. 다만 당원에 자기들 스스로가 적어놓은 부정부패 예. 사건 등 중대한 잘못 이거에 대한 해석 여부인데 이건 유권자들에게 그냥 평가를 받겠다 아마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문제는 예. 아까 누구 이름이 거론이 됐습니다만 예. 불과 1년 후에 치러질 대선에 앞서서 예. 유력한 후보가 이 보궐선거 서울과 예. 부산의 보궐선거에 예. 뛰어들므로써 예. 교통정리가 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과 그다음에 대선과 이게 뭔가 이렇게 후보들이 나눠질 수 있다는 그럴 거네요. 가능성이 있겠죠. 오. 저는 딱 한 가지 추가하고 예. 싶습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든 지자체장 보궐선거든 보궐선거 요인을 제공한 당사자나 예. 정당은 예. 비용을 물리는 거는 책임을 져라. 아. 이건 국민 세금으로 아. 예기치 않았던 선거를 다시 치르게 만드는 예. 건데요.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예. 아마 수백억의 비용이 들 겁니다. 예. 이런 비용이 다시 들도록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나 정당은 비용 모두가 아니더라도 예. 일정 부분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거를 법에 저는 명기를 해야 된다. 어느 정도는 책임을 물려야 된다. 예, 저는 국회의원 선거도 마찬가지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자체장 2년 하고 국회의원 나서겠다고 2년 예. 만에 던져버리는 그런 경우에도 저는 그 당사자나 그 소속 정당에는 예. 보궐선거의 비용을 반드시 예. 부담토록 해야 예. 그런 이기적인 또는 무책임한 결정을 예. 하지 않을 수 있다. 그 점은 꼭 추가하고 예. 싶습니다. 당초 예정대라면 오늘 오전 8시 30분에 고 박원순 서울시장 연결식이 서울시청에서 열릴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아직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영상이 들어오지는 않고 있는데요. 화면이 연결되는 대로 바로 시청자 여러분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얘기 좀 이어가 보죠. 시청자 편집이요. 요 재보선, 요 얘기, 뭐 후보를 민주당이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리고 벌써 이름들이 언급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여당은 아마 후보를 낼 겁니다. 사실 뭐 이 당헌 당규가 애매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부정부패 사건인데 부정부패 사건 안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사건이 포함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논쟁이 붙는다면 원래 포함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유권 해석을 근데 해버리면 통합당은 아무래도 주장을 하겠죠. 그런 주장은 주장을. 하겠지만 민주당은 우리는 그런 거기에 해당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후보를 낼 건데 왜냐하면 후보를 내지 않는다면 예. 그 정당이 입을 타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 이번엔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면 기사 때 소개가 됐죠. 또 갈라졌다. 이 인물을 놓고서도 또 갈라졌습니다. 보시죠. 고 백선엽도 조문정국 복판에 현충원 안장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현충원, 대전 현충원 어디냐? 근데 결론은 대전 현충원으로 결정이 됐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왜 서울 현충원이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이게 나라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독립운동가 단체는 현충원 자체도 안 된다. 서울이건 대전이건 현충원도 안 된다. 이런 또 목소리도 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조화본의 애도의 뜻을 밝혔고요. 정세균, 정경두, 서훈 등등등 인물들이 빈소를 찾았다. 이런 내용 있습니다. 자, 관련 기사. 그럼 백선엽 어떤 인물이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쟁 영웅 그리고 친일파 이 두 가지 모습으로 보는 시각이 갈려 있습니다. 지금 논란이죠. 백선엽 영욕의 100년입니다. 6.25 당시 다부동 전투 승리를 이끌었다. 그러니까 6.25 전쟁의 영웅이다. 이런 평가. 그러나 다른 모습은 항일 독립군 토벌한 거 아니냐. 친일파 아니냐. 평생 꼬리표처럼 또 달려 있었습니다. 고인 장례 5일간 육군 장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시각이 갈리는 겁니다. 여기서요. 자, 이와 관련해서요. 여권 인사들이 어제 조문을 했습니다. 그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는데 제가 이동아 옆에 총리공관에서 저녁을 모시고 군대 얘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었어요. 서울 현충원 논란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대통령 메시지 따로 갖고 오신 거 있으신가요? 자, 지금 영상에 보셨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리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여권을 대표하는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조문을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여권에서는 고 백선엽 장군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게 곱지 않았습니다. 과거 친일 행적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면서 문제를 삼았었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조문을 했어요. 과연 어떤 의미일까? 어떤 이유에서일까?
지금부터 패널분들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최영철 위원 네. 설명해 주시죠. 형식을 갖춘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저분들이 진심을 갖추고 조문을 갔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물음표를 단다는 그럼 거죠. 형식은 있었으나 진심은 없었던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대전국립현충원과 예. 동작동 서울현충원은 다릅니다. 서울현충원은 국방부에서 관리를 하고 대전현충원은 보훈처에서 관리를 합니다. 국방부에서 관리를 한다는 것은 6.25 전사자들이 여기에 모두 안장돼 있습니다. 그만큼 상징적인 의미에서 대전현충원과 서울현충원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전현충원에 간다는 것은 예. 백선엽 대장의 어떤 그 가치랄까 예. 그분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에 대해서 평가가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서울현충원은 지금 뭐 자리가 이게 공간이 다 꽉 차서 안 된다는 설명 아닙니까? 그러나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한다면 어느 정도 여전히 있겠죠. 예전처럼 큰 구역에 매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 다른 형식을 취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전현충원으로 간다는 것은 이분이 걸어왔던 길에 대한 예.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분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선엽 장군이. 이 낙동강 전선, 다부동 전투는 우리나라가 그 다부동 전투에서 무너지고 낙동강 전선을 내줬으면 예. 우리는 공산화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북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모든 나라가 생각하는 북한은 실패 국가입니다. 그 실패 국가가 우리가 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끔찍한 일이죠. 그 역사의 진면목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예. 우리가 민주주의를 할 어떤 그 위치가 되지 않는 겁니다. 민주주의는 교육이거든요. 예. 과거에 있었던 것을 교육하고 그리고 미래에 우리가 지향하는 것을 예. 교육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인데 우리는 백선엽 장군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민주주의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자, 조대진 변호사, 여권 인사들이 어제 이제 조문을 했어요. 어떤 이유, 어떤 의미일까? 그 행동하는 것에는 진심이 담겨 있다고 좀 믿어주면 좋겠습니다. 이제 믿어달라. 네. 진심한 마음 없이 갔을 리는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좋게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조문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물론 친일에 관련된 의혹도 있지만 예. 일단은 돌아가신 분에 대한, 그리고 여러 가지 공적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예. 찾아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각에서는 뭐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 부족하다고 얘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서울현충원 같은 경우에는 공간을 내주려고 하더라도 공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최규하 전 대통령도 서울현충원에다 못 모셨던 그런 전례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얘를 갖추는 그런 입장이었다라는 걸 바라봐야지 이게 마냥 이게 뭐 모자란 면으로 이렇게 처우를 했다 이렇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진정성 좀 봐줘라 이런 당부신 것 같은데 추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어제 이제 조문을 여권 인사들이 갔거든요. 박원순 서울시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을 그걸 좀 의식한 거 아닌가 이런 시각도 좀 오늘 언론에 좀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박원순 시장에 대한 것도 그렇고 백선엽 예. 장군에 관련된 것도 그렇고 예. 일단은 두 분 다 명과 암이 갈린다고 아까 얘기하시지 예.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명과 암에 대한 평가는 차치하고라도 예. 일단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우는 갖추는 게 맞기 일단. 때문에 찾아간 것이지 박원순 시장을 의식해서 백선엽 장군도 이게 조문하자 이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세상이 그렇게 각박하게 보기에는 조금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닌가 그러니까 싶습니다. 고인의 예우는 그 예우 그대로 좀 봐달라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조대현 평론가께 질문을 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군 출신이시니까 예. 군의 경험이 있으시니까 이 고 백선엽 장군에 대한 평가 뭐 이렇게 시각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이거 좀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안 그래도 군에 있는 선배들하고 후배들 사이에 백선엽 장군에 대한 그 논쟁이 페이스북에 붙는 것도 좀 봤는데. 군 내부에서도 그런 시각이 갈리고 있으니까. 동문들 사이에서. 근데 다수는 어쨌든 공과 과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누구나 살면서 공이 있고 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훨씬 우리나라 6.25 전쟁을 통해서 국가를 누란 위기에서 건져내고 오늘의 번영을 닦을 수 있는 기반, 국가 안보를
닦는 데는 백선엽 장군의 공이 훨씬 크다. 예. 예, 그래서 그 공이 본인이 뭐 지금 간도 특설대 얘기 나오면서 예. 나오지만 본인이 마지막까지 어쨌든 그 독립군은 없었다고 얘기하고 독립군을 토벌한 적은 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 그 사실도 뭐 민주당에서 지금 사실 그대로 좀 믿어달라고 하는데 좀 믿어줬으면 예, 그것도 좀 부분도 믿어달라는 좀, 당부시네요. 예, 믿어달라고 예. 자기들만 주장할 게 아니라 이 부분도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고 예. 그 사실은 백선엽 장군이 없었다면 6.25 전쟁의 판도가 어떻게 됐는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루어진 것들은 당연하고 예.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지적하고 싶은 건 또 지적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예. 어쨌든 백선엽 장군 이제 가셨으니까 이 좀 좋은 점을 좀 봐줬으면 좋겠다. 예. 역사적 평가는 좀 지나고 난 뒤에 다시 평가를 하면 된다. 예.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뭐 예. 일제히 주구 이런 표현까지 하는 거는 이것도 과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돌아가신 분한테. 예. 아무튼 두 명의 인물, 고인이 되신 두 명의 인물을 놓고 정치권에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 뭐 갈려있다는 기사 오늘 참 많은 신문들이 오늘 방송도 많이 전하고 좀 있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경제 분야로도 갑니다.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이슈도 참 큰 이슈로 지금 다가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요.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정부 세금 폭탄에 강남 다주택자 묘수 골몰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부와 다주택자들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이건 뭡니까? 힘겨루기는 누가 이기나 한번 보자.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요.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70 대책구 관망세입니다. 절세 전략 고심하고 있는 듯하다. 일부에선 시간 지나면 집값 다시 불 붙을 것이다. 과거에도 그랬지 않는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임차인의 부담 전가 우려 속 증여카드 얘기가 여기저기서 좀 요새 나오고 있죠. 정부도 이거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내용입니다. 보시죠. 다주택자 옥죄기다. 증여 우회도 막는다. 지금 매매, 그러니까 내놓는 거죠. 팝니다. 팔면은요, 다주택자의 경우는 양도세가 중과세가 되죠. 세금이 꽤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다주택자들이 세금 내는 대신 증여를 하겠다. 자녀들에게. 이게 세금이 훨씬 싸다. 이런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자 정부가 증여도 막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방식이냐면요. 증여세는 증여세대로 있어요. 근데 증여하고 나서 이 증여된 부동산을 받는 예를 들면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부동산을 다시 취득하는 거니까 취득세를 냅니다. 지금까지는 최고 세율이 금액에 따라서 다르지만 최고 세율이 3.5%였습니다. 취득 금액에. 그런데 이를 12%까지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증여세와 이 증여취득세를 합하게 되면 양도세에 비슷하게 갈 수 있다. 정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70대책 보완책 통해 매각 압박한다. 그러니 증여해봐 소용없으니 파시오. 이게 이제 정부의 의도로 보입니다. 이런 걸 지금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윤경호 의원님, 이게 뭡니까? 이게 신규로입니까? 아니면 지금 대책이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대책이 나오는 셈이 돼요? 그럼 이게 만약에 결정이 된다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양도세를 올리다 보니까 증여세가 더 낮다.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는 예, 거죠. 낮다. 그래서 구멍이 생겼다. 그러면 당연히 증여세를 올리는 거는 추가 대책이라기보다는 예. 어찌 보면 형평을 위한 보완책이니까요. 저것조차도 또 땜질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예. 대부분의 언론이 세금 폭탄이라고 예. 그런 표현이 아까도 등장했어요. 표현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다 나에게도 세금이 오르는 거 아니냐. 이를테면 1주택 그리고 실소유주 예. 집 한 채 가지고 몇 년 동안 계속 사는데도 불구하고 오르는 게 아니냐라는 불안감을 갖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러나 본인의 집이 이를테면 9억 이상의 종부세 부과 대상이라 하더라도 1주택에 대해서는 하지 않거든요. 또 종부세는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보면 두 채, 세 채인 경우에 사실 최고 세율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금액으로 따지면 뭐 100몇십억 뭐 이렇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한 채 가지고 있는 분이 나도 혹시 뭐
여기에 해당돼서 불안해질 수 있다. 이거는 아니라는 점을 세세히 읽어보시면 알 거고 또 하나 이번에 내놓은 대책은 사실은 이제 취득세와 이제 팔았을 때 생기는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세입니다. 이 두 가지도 다 사실은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자,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주택에 대해서 거래세는 좀 낮춰주고 보유세는 그에 상응해서 좀 끌어올리자. 다만 급격하게 올리는 게 아니라 예측 가능하도록 단계적으로 올리자. 그리고 그것도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해봐서 다른 나라 수준 정도에 접근할 수 있는 데까지 가보자. 뭐 이런 거거든요. 문제는 이번 부동산 대책이라는 게 갑자기 지금 세금만 확 올리는 걸로 그렇게 비춰지니까 한쪽에서는 아니 부동산 대책이 왜 세금으로만 내놓는 게 부동산 대책이냐. 공급도 늘려라. 그래서 공급 늘린다고 하니까 뭐 신도시를 조성하는 것도 또 만지작거린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지금 하고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결국 중요한 건 서울 그리고 강남 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몇 차례 기회 될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세금 올리는 거 이거에 대해서 무작정 반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보유세가 좀 낮았다면 예측 가능하도록 기간을 설정해 놓고 단계적으로 올려가는 거 맞고요. 그 대신 거래세는 좀 낮출 수 있도록 보완을 하고요. 그와 함께 강남의 재건축 문제, 용적률을 좀 상향 조정해서 그리고 또 공공기여의 비중을 좀 더 끌어올리는 걸로 해서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던졌던 문제 있지 않습니까? 특정 지역에서 생기는 공공개발 이익을 그걸 왜 특정 지역만 향유하도록 하지 말고 왜냐하면 지금은 편차가 심하니까 그걸 서울시 또는 다른 지역도 전부 다 공유할 수 있도록 좀 법을 바꾸자. 뭐 이런 것들로 좀 보완을 해서 이게 세금만으로 대책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병행이 되고 있다는 걸 느끼도록 해주는 게 지금 필요하다. 세금만 너무 부각을 시키는 걸로 되니까 일반 국민들이 또는 이해관계자들이 그걸 오해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세금 부분은 좀 과장된 것 같다. 어떤 세금 폭탄의 표현이. 그리고 공급 부분은 좀 더 강조가 되고 좀 아쉬운 면이 있다. 뭐 이런 지적으로 좀 들렸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세금 부분을 좀 뭔가 정리를 한 것 같아요. 세수 확보가 목표냐. 불만 속 다주택자들 패닉. 일단 버티자. 종전의 분위기와는 좀 다른 거 아니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양도세, 취득세. 그러니까 보유세를 올려놓고 거래세도 올려놓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둘 중에 하나는 낮춰야 거래를 하든 보유를 하든 하지. 다 올리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불만이 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과거보다 이 세금 정책이 좀 강하긴 한데 지금 굉장히 심겨루기, 뭐 관망세, 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동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상황? 뭐 그 종부세 통해서 세금을 확보하면 얼마 확보하겠습니까? 종부세가 원래 없었던 세금도 아니고 종부세 보니까 2019년도에 종부세를 거뒀던 게 보니까 1조 8,700억 원 정도 되는데 뭐 전년 대비해서 한 2천억 정도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뭐 언론에서도 세금 폭탄이라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뭐 저는 사실은 전세를 살고 있기 때문에 전혀 뭐 이런 문제에 대해 신경을 안 쓰고 편안하게 사는데 이게 제가 내린 결론은 집 한 채 가지고 그 집에 오래 살면 집이 10억을 넘어도 세금이 자동차세, 제가 내는 자동차세보다도 싸요. 장기 보유 그런 약간 그렇죠. 감면 이런 게 좀 있죠. 그래서 5년을 보유하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이 40%나 돼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집 한 채 9억짜리를 사서 5년 뒤에 1억이 올라서 팔면 세금이 저 21만 원밖에 안 내요. 10년 보유하면 세금 하나도 안 내고 심지어 집을 한 채 5억 주고 사서 이게 10억이 됐어요. 5년을 보유하고 나면 세금이 305만 원이고 10년을 보유하면 세금이 4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집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고 다주택자. 집을 또 이 그 집값이 토탈이 뭐 수십억 되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이 부담이 가지만 그래서 단적으로 예를 들면 집을 3채 가지고 있는데 예. 그 3채를 1년 안에 이 팔았을 경우에 3억을 벌었다. 단타 매매를 한 거죠. 예. 그런 경우에 세금이 한 2억 3천 정도 돼요. 그럼 세금 폭탄이라 그러는데 그것도 저희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 7천만 원 번 거잖아요. 1년 사이에. 아. 그러면 이게 웬만한 사람이 연봉보다도 많은 거예요. 이게. 그래 따지면 종부세 결국 내는 사람이 예. 우리나라에 46만 명이고 예. 국민 전체로 봤을 때는 1%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이게 지금 너무 이 세금이 많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건 안 되고 예. 결국은 집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같이 행복하고 예. 최소한 가정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예. 그런 의미에서 다주택자들을 좀 이렇게 푸시를 가하는 거는 예. 방향성은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최영철 표지위원께는 이 공급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세금 뭐 이렇게 나오고 설명이 되고 있는데 동시에 공급을 좀 피부에 와닿는 공급책을 좀 내달라.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공급을 좀 해달라. 이런 주장이 있거든요. 제가 지난 주말에 예. 만났던 집 부자들은 예. 저는 눈도 깜짝 안 한다. 집 부자들 만나셨어요? 그렇습니다. 오. 버틴다. 그냥 정부에 대한 비판만 하고 이래서 집값을 잡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 비판하는 거죠. 그냥 그럼 아까 처음에 봤던 심겨루기 이거 맞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이게 전반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 재화가 부족한데 갖고 있는 사람인 생각을 하죠. 이거 더 오른다. 갖고만 있으면 된다. 그렇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급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 정부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지금 1인 가구가 행자부 집계에 따르면 예. 한 40%가 1인 가구입니다. 혼자 삽니다. 예. 그러니까 가구는 한 가구에 4인 가구라도 예. 결국 이 사람들이 지금 전국에 흩어서 혼자 산다는 거죠. 요즘 뭐 어떤 학교는 고등학교만 가도 고등학생이 혼자 사는 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그렇다면 1인 가구가 그렇게 많아서 집 수요가 많다면 예. 전국에 좀 분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이 정부가 들어서 뭐 합니까 지금? 예. 자사고 없애고 예. 서울의 8학군 또 집중됩니다. 예. 왜냐하면 전국에 흩어져 있던 자사고가 사라지면. 학교를 좀 더 전국에 분산만 해도 이게 교육 수요가 전국을 분산되기 때문에 예. 강남 수요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예. 근데 이런 부분에서 정부는 자꾸만 서울로 묶게 돼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사람은 서울 신촌에 어떤 그 집을 하나 샀는데 예. 열 몇 배를 지금 이득을 봤답니다. 왜냐하면 없답니다. 그 매물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서울 시내로 들어오는 수요가 많은데 예. 이것을 분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걸 지금 세금으로만 잡는다면 결코 못 잡습니다. 시장을 정부가. 근데 공직자들 고위공직자를 보면은 다주택의 경우 서울로 남기고 나머지 걸 팔아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서울에 매물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공급이 넘쳐난다. 예. 그렇게 되면 당연히 집값 떨어지죠. 그러면 전국에 뭐 어떤 전주 상상고가 예. 있는 전주에 사람들이 몰려간다. 그러면 거기로 분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지방을 자꾸만 지방에 있던 인프라를 없애고 서울만 자꾸 만들어주니까 점점 서울에 더 몰리는 거죠. 지금 분산 정책이 많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는 바로 공급으로 연결된다. 그렇게 예. 되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투자할 곳이 없습니다. 예. 지금 1,500조인가 이 유동자금이 예. 어디다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좀 근본적인 경제 대책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집값도 좀 잡히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매일같이 나옵니다. 부동산 기사는요, 지금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회에 아주 가까이 훅 부동산 문제가 아주 다가와 있습니다, 지금요. 자, 다음은요, 나라밖 소식 하나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이런 일도 하는군요.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이 수감 직전이었는데 사면해버렸습니다. 풀어준 거예요, 그냥. 죄를 면제해 준 겁니다. 닉슨도 못했던 짓이다. 미국에서 이런 얘기 나옵니다. 러시아 스캔들로 징역 40개월을 받은 40년지기 비선 참모로 통한 로저 스톤. 여기 얼굴 사진도 좀 나와 있습니다, 옆에요. 이 측근인데 로저 스톤. 이게 엄청난 스캔들로 아주 시끄러웠죠? 뭐 킹메이커 또는 더러운 협작꾼, 반면에 뛰어난 전략가 뭐 이런 수식어가 붙은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요. 징역 40개월 나왔습니다. 그런데 복역 나흘 전에 가명에 사실상 사면을 해버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에요. 그러자 트럼프 사법 무력화를 시켰다. 비난이 본물을 이루고 있고요. 공화당 내에서도 전대미문의 부패다. 이 정도면 듣도 보도 못한 부패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관련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Gracious call from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who told me that he had decided to use his extraordinary powers of clemency to commute my sentence. 자, 조대진 변호사. 트럼프 대통령의 지위니까 아마 미국의 법률가들 자문을 받고 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정도는 해도 됩니다라고 결정을 내릴 것 같은데 이거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험하고 무리수 아닙니까, 이거는요? 뭐 미국 법하고 우리나라 법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뭐 예를 들면 형이 확정됐으면 또 뭐 가능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미국에서도 뭐 어느 정도 그 법률 전문가들의 그 조언을 받았겠죠. 하지만 이제 문제는 법률적으로 가능한 것과 정치적인 부담을 갖는 거는 엄청나게 큰 차이거든요. 대선으로 앞두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자기 주관대로 밀고 나가버리는 그런 성격대로 이렇게 그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정치적인 부담은 본인이 지겠다고 생각을 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자기와 관련된 측근에 관련돼서 이 정도로 이렇게 파격적으로 이렇게 사면을 해버리는 거는 어느 나라에서도 있지 않은 그런 행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챙겨도 너무 대놓고 챙긴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요. 윤경호 의원님.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을 지금 앞두고 있잖아요. 대선에 손해볼 거 없다. 뭐 이런 판단을 한 겁니까? 이 뉴스가 지금 부각이 돼서 그렇죠. 지난 3월에도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측근들을 대거 사면을 했어요. 계속 사면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심지어는요, 일리노이 주지사 출신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상원의원직을 뭐 돈으로 사고 팔고 하는 뭐 이런 혐의 때문에 실형을 받았던 사람인데 사면을 해버렸어요. 사실 미국 대통령들이 퇴임 직전에 지금 트럼프가 올 11월이 임기 만료이지 않습니까? 물론 임기는 내년이지만 올 11월에 대선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대선이면 사실상 끝난다고 봐야죠. 마지막 연도에 미국 대통령들이 이렇게 정치적인 비난을 무릅쓰고 사면을 왕창 해줘 버리는 것들이 종종 있었어요. 제 기억에는 빌리 클린턴 대통령은 퇴임하기 2시간 전에 왕창 사면을 하고 퇴임 2시간 전에요? 그리고 사인을 해버리고 퇴임을 해버린 경우도 있었고요. 국민들이 그냥 보나요? 그러면은 그거를? 그러니까 물러난 다음에 쏟아지는 비난이 있지만 그건 다른 거에 그냥 묻혀버리는데 어찌 보면 미국 정치의 정말 어두운 면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사면, 대통령이 갖고 있는 특별사면이라는 권한. 그래서 사면법이라는 게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아무리 선출직이지만 사법부의 권능과 권한을 무력화시켜버리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건 각국이 다 문제 제기를 같이 하면서 이건 좀 이 적정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고도의 정치적인 결정으로 해버리는 데서 문제가 있는 거죠. 이 로저 스톤이라는 사람은 그동안에 했던 여러 가지 악행을 떠나서 트럼프와 과격한 친구라는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사실 비난의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특별사면이라는 거는 뭐 우리도 여야 또는 뭐 자기 진영이 아닌 사람도 같이 끼워 넣어서 구색을 갖춰가지고 사실을 하거든요. 이렇게 특정인만 딱 집어가지고 하는 경우는 정말 미국스럽다. 저는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대놓고 한다. 대놓고 미국스럽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몰라 남의 나라의 뭐 제도니까 저희가 뭐 밤나라 대추나라 하는 건 그렇습니다만 우리도 역시 대통령의 특별 사면에 대해서 적정한 제한과 제약이 필요하다라는 견해가 있죠. 그러니까 미국 정치권 내에서 공화당 내에서도 소속 정당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건 듣도 보도 못한 부패다. 이거는 무슨 사면 그게 아니라 부패다. 썩은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인데 이렇게 하는군요. 그냥 대놓고요. 자,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습니다. 보시죠. 한우값 얘기가 있어요. 재난지원금이 이렇게 많은 분이 쓰고 다니실 때 한우값 뛰었다는 얘기 전해드렸었는데 재난지원금 약발 다 했나 한우값 일주일째 폭락하고 있답니다. 18%입니다. 뚝 떨어졌네요. 가격이요. 킬로그램당 10만 원 24일 만에 깨졌다. 본격적인 혹시 소비 위축 아닌가 이거.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으로 반짝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침체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얘기와 관련해서 그럼 조대현 평론가
지금 일각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좀 소비 우려가 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2차 재난지원금 필요한가요? 아니면 그건 아닌가요? 사실은 정책을 통해서 예. 어떤 문제를, 사회적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게 일관성과 지속 예. 가능성이에요. 예. 근데 뭐 사실은 저 진보 쪽 인사들하고도 얘기해 보지만 이렇게 재난지원금 형식으로 주는 건 한계가 있고 그래서 지금 보수든 진보든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시작한 거 아닙니까? 예. 이 코로나를 통해서 완전히 이제 사회적 패러다임이 이제 바뀌어 버렸기 예. 때문에 그래서 현재 저는 뭐 진보 쪽에서 이제 계속 얘기하기를 정부 관계자들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그 국가 부채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국가가 예전에 그 IMF 때 예. 그 외국을 통해서 공적 자금을 조성해서 돌파를 예. 할 때 그 당시에 우리 국가 부채 비율이 11%였어요. 그래서 탄탄한 이런 신용도를 바탕으로 돌파를 했는데 우리는 미국이나 뭐 우리 주로 비교하는 게 선진국 우리보다 경제가 크고 예. 인구가 많은 나라들하고 비교하면서 우리의 부채 비율은 좀 낮다고 얘기하는데 현재 우리의 부채 비율은 그쪽 나라들이 가지지 못한 내수 시장이라든가 예. 경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예. 계속 돈을 이렇게 이 빚을 져가지고 단기 처방으로 국민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예. 위기 관리가 아니라 이제는 미래 예측을 통한 그 대응을 예. 준비할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그래프 잠깐 보면요. 7월 2일하고 비교하면 많이 떨어졌어요. 그만큼 수요가 지금 줄어들었다는 거니까 이게 혹시 소비 위축이 아닌가 이런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